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받고 많은 조수 활동하고 한국 근대정치 쪽 그리고 태동기의 해방 이후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또 몇 년 전에는 동편에 남북관계 자주 출연하셔서 논평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하여튼 위기에서 가장 또 소중한 말씀을 하시는 우리 보수의 자산인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한민국 좌익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시고 일단 강연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강연 들으시고 나중에 또 서로 상호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교수님, 그 마이크가 나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이제 마음에 부담이 콱 하고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박태호 박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잘 알고 또 나라 걱정 많이 하고 또 이제 같은 고대에서 또 연구 교수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접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다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저 박태우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연단에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섰죠. 쭉 하다가 지난 5월 첫 주까지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제가 이 연단에 서가지고 할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 우리 박태우 사무총장님 통해가지고 연단에 서서 제가 할 얘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여러분이 이렇게 참 여기서 22일째 우리 조은진 대표님을 뵙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또 뭐 마음은 여기 있지만은 어떻게 또 같이 동참하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새로운 얘기를 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게, 우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실 우리 뭐 전문가 지금 한 여기하고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이 대부분은 다 그냥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죠. 정치라고 해봤자 나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죠. 물론 이제 뭐 가치관은 있겠죠. 좀 나는 보수적이다, 아니면 아니다, 뭐 또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정도가 있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전사, 투사가 돼가지고 정말 개인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더구나 이 22일 동안 이렇게 여기 천막장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이게 우리가 운동권 얘기하면 참 즐기다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즐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 또 뭐 남북 문제 통일되어가지고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2년 동안 매주마다 특급기 들고 나오고 또 얘기 듣고 연단 우선사들 얘기 듣고 여러분이 또 만나서 얘기 나누고 또 태극기 집회 참가하면 끝나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또 한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전문가보다 오히려 더 현실, 또 우리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훨씬 높은 경지에 와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예측이 더 정확해요, 사실은. 저를 비춰가지고 뭐 전문가들이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인터뷰한다고 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다가 더구나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도 아주 실력이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뭐 전공하고 그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식을 또 많은 어떤 그런 특히나 이제 국제 정세, 남북한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 한계를 느껴요. 그래도 뭐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뭐 한 30년 가까이 연구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던져주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걸 좀 던져줘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 박태우 사무총장님께서 제가 사실 몇 번 좀 고사했어요. 여기서 이 마이크 들고 또 유튜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데
별 내용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고소했는데 오늘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일단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죠. 오다 보니까 저쪽 시청에는 퀴어 축제, 퀴어 축제를 준비하라고 또 부산을 끌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는 지금 이제 소리 내고 있는 팀은 아마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평화체제, 아마 이제 평화체제와 관련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고 결국은 이제 미국 나가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을 갖고 있고 또 저기 세월호 천막 있고 또 여기 우리 애국당이 3월 10일 정말 그 부동산 국권 얘기해가지고 희생당한 우리 정말 태국도 애국 역사를 그리고 또이 텐트가 쳐있고 그래서 어찌 보자면 이 한 100m 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 4개 모임이죠. 여기가 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어떤 정권이나 북한이나 뭐 또 자우 그런 대결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싸우는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싸우는 내용이 저 키우 축제가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태국 애국 시민들이 매주마다 그렇게 태극기 들고 나온 이메일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뭐 정치학 박사지만은 야 너 이 정권 아니면 뭐 북한 문제 미국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표피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은 뭔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어떤 변화의 진통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 세종로에서 시청에서 서울역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안고 가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 플러스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아마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태극기 집회 또 태극기 들고 나온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뭔가 정치적인 얘기도 충분하지만은 사실 그 사회문화적인 거 또 뭐 어쩌면 도덕적 물리적 논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태극기 집회에서 소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문재인 정권이다, 뭐 북한 김정일 정권이다, 뭐 좌우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또 그 밑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 내면의 심연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몽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희망을 갖는다면은 이게 잘 해결돼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21세기 세계를 끌어낼 수 있는 뭔가 내적인 내용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통일은 잘 올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계가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막연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그 태극기를 들고 나온 여러분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마음, 열정, 순정을 가지고 상당히 저는 좀 세계사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뭐 북한 문제 정도니까 그 문제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당이 지금 한석을 갖고 정말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또 사회로부터는 참 어떻게 보면 메이드를 당하기도 하고 고립당하기도 하고 참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어떤 그 편견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외침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난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보는 이제 내년에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내년 총선이 갖는 의미 더 나아가서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다. 그리고 제 지금 연구 분야가 여태까지 한 분야는 어차피 한계를 느낀다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앞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 남북한이 아마 자유선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 총선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아는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일까 하는 부분이 제 개인 연구 분야고 관심 분야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북한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걸 좀 얘기하기 전에 좀 약간 최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인데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들었죠? 누구죠? 김영철이하고 김영철이는 뭐 지금 뭐 저번에 하노이 회담 실패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고, 김여정이는 근심받고 있다 그러고, 김혁철이라고 정말 하노이 회담에 실무했던 친구는 뭐 총살당했다, 아니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과거에 북한 관련해가지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가 좀 지나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봐가지고는 상당히 그거는 좀 가능성이 높은 보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방금 얘기한 몇몇 언급들이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예, 김영철은 안 보이고, 김여정도 잘 안 보이고, 김영철은 그때 뭐 하노이 회담 끝나자마자부터 거의 얼굴이 지금 안 보이고 있고, 또 김수명인가요? 그 여자 있죠. 제가 하는 동계올림픽 때 온 그 여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도자가 거의 신인인데, 절대자인데, 지도자 얼굴에 먹히려면은 그건 북한에서는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지도자의 어떤 망신을 가지고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선일보 나온 보도 내용이지만은 좀 지나면 아마 사실도 좀 확인되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트라우마가 두 가지가 있다. 요번에 큰 트라우마 하나 얻은 거죠. 사실 2월 28일 날 그때 제가 연단에서 얘기했지만은 좀 타협을 할 줄 알았어요. 타협을 했을 때의 전제는 북한이 그때 김정은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단에서 가지고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들고 나오면 미국도 아마 좀 트럼프도 좀 할 것이 뭐 좀 타협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달랑 영변 핵시설 하나 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결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 좀 오버를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트럼프를 협상에서 한번 길을 꺾고 이겼다.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얘기하는 70년에 걸친 대미 항전에서 김정은이 떳떳하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협상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정말 그럼 뭐 북한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또 체제 선전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그것은 너무 과잉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실무진 뭐 처형당했다고 보도 나오고 있는 김혁철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거기 뭐 미국 대표들하고 실무진들하고 수차 얘기해가지고 미국 대표진들이 의사를 전달했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비핵화는 해야 된다. 그 영변 핵시설 같은 거는 옛날부터 하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미국이 타협할 리는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미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철이 그걸 안전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아마 너무 과신해가지고 내가 이 영변 핵시설 하나 가지고 트럼프를 쉽게 내가 유리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이제 사단이 터진 거죠. 사단이 터진 거죠. 그래서 또 뭐 트럼프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부동산 업자, 또 여러분 그 트럼프는 미국에서 주로 그 재개발, 또 그 상당히 그 노후된 시설 주택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상대해가지고 돈이 오가는 장소에서 그렇게 이기고 결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허술한 협상에 쉽게 도장을 찍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게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이 망신당한 것 대신에 누군가 반드시 뭐 처형당하거나 그럴 것인데, 저도 그거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근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뭐 정말 좀 북한 체제가 약간 변동이 있는가 했는데, 역시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고, 그래서 이게 사실 큰 변수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뭐 핵협상 논리보다 사실 자신의 위상이죠. 망신당한 거.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하면서 미국과 협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새롭게 미국하고 협상해야 될 팀들이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협상 또 하다가 괜히 안 되면 자기가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고, 그 전에 김정은이 또 한 번 트라우마가 생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2015년도 이쯤이죠.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도 8월 달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죠. 제질하고 있을 때죠. 예? 그 당시 그 2015년도 여러분 저 판문점에 그 뭡니까 목함지대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다리가 짜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김정은이 좀 오버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시 상태를 선포할 만큼의 이슈가 아닌데, 사실 적당히 그냥 마무리되어질 수도 있는 이슈인데 이제 뭔가 좀 위협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때 김정은이 전시 상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저 판문점에서 북한 쪽에서 이쪽 날라오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저 명령을 내렸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도발하면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라. 선조치 후보고 그랬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뭡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물러서가지고 그때 누가 갔습니까? 누구죠? 지금 얼굴 안 보이는 이름도 생각 안 나네. 황병서가 오고 또 김영근이 같이 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타협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뭐 제가 봐도 사과도 아닌데 유감이라는 용어로 사과를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게 좀 망신당하거나, 그 망신당한 거죠 사실.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서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로서 두 번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번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간이 목함질해가지고 전쟁까지 선포했다가 결국은 급하니까 황병서도 보내고 김한국도 보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수습하면서 유감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또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탄핵 사태를 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뭡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복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참 이게 참 우리가 참 억울합니다. 우리 내에 벌어진 일을 내가지고 김정은이 복수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하는, 참 이게 비극이죠. 그야말로 우리 등에 우리 등을 찍은 거죠. 그야말로 내부 분란으로 이렇게 이 사태까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지금 그 트럼프에게 받은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김정은 생각으로는 뭐 트럼프가 좀 탈익당했으면 좋겠죠. 지금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각 같겠지만은, 그러나 하여간에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내부 상황이 좀 심상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북한 내부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마냥 저렇게 과거 레토릭을 가지고 과거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기는 지금 한계가 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지금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뭐 손들고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번에 하노이에서 기대되었던 플러스 알파 내용을 들고 나올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뭐 과정은 뭐 복잡할지 모르지만은 벌써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2번까지 하고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결과는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는가. 그랬을 경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내년 아마 봄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총선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총선이 있고 미국에는 또 가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턴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타임 스케줄을 좀 보면서 미국과 북한이 움직여질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 얘기하고 바로 이제 총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평화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평화통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남북한의 합의통일이거든요.
합의통일. 그 합의통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예요. 지금 있는 남북한 체제가 합의해가지고 뭘 통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무너졌다 했을 때 남한이 접수했다 그러죠. 붕괴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흡수통일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 다음 단계는 또 북한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뭐 내용상으로는 동독이 소독에게 흡수통일 당했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동독도 대표자를 내세워가지고 동소독 간의 협상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넘어간 것이죠. 통일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봐가지고는 좀 지금 상황은 그래요.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좀 흡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뭐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화통일하면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합의통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통일이거든요. 정치적인 방식.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 정치 엘리트들이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일의 형식이나 통일 이후에 통일 한국의 모습들이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개헌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이 된 것이 1987년도 그때 이제 6.2 그 이후에 개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선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가 있고 또 핵심적인 것은 직선제였죠. 직선제만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지,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 대권 후보자들, 그 당시 뭐 노태우 후보, 누굽니까,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김종필 후보, 이 네 사람이 그냥 해가지고 만든 것이 87년 헌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남북한의 통합, 통일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그걸 염두에 뒀을 때 뭐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한번 들어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사실은. 정부를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뭐였습니까? 1945년도에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해방 전에 일본이 항복하면 한반도는 독립하고 국가를 수립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러다가 미국과 소련이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머리 굴리다고 계산하다가 결국은 뭐 약속을 해가지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신탁통치였죠. 그게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의 통해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바로 독립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미국과 소련하고 영국, 그 다음에 그 당시 중국이죠. 이 네 나라가 관리해줘가지고 5년 동안 신탁통치해가지고 완전한 독립국가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반대죠. 그렇죠? 나라 세워야 되는데 무슨 신탁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반탁운동을 통해가지고 관철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미소는 그거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신탁 뭐 논의를 한다고 미소 공동위원회 만들면서,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남북한 당사자는 임시정부를 수립해라. 임시정부 수립하면, 왜냐하면 남북한 입장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지난 뒤에 완전히 이제 남북한이 독립된 국가로서 이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하고, 만약이죠, 상황이 실타로 갔더라 그러면은 한반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걸 둘러싸고 해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좌파가 강했는데, 북한은 이미 김일성 소련이 점령해가지고 벌써 소비에트하고 있고, 남한에는 그 당시에 공산당이 합법적인 정당이었어요. 여기에다 또 그 당시 그 중도파라고 할 수 있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사실 거의 뭐 박한영 공산당한테 거의 이용당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해방 때부터 보게 되면 중간판은 항상 좌파 공산당의 이용만 당해요. 이용당하다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운형이 해방되고는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빨리 조직화하고 말입니다. 뭐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박헌영이 들어와가지고 작은 세력인데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세력을 이제 선출한 거죠. 뺏어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베스트 푸드 하면서 베스트 푸드가 아니라 베스트 트랙 하면서 그 중간파라던 중도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이 중도파는 결국은 좌파의 이용물이더라. 좌파가 하고 싶은 걸 중간파를 내세워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그 스타일이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뭐 말은 그렇죠. 사실은 그 중도 세력이 넓으면 좋은 거죠. 그게 건강한 거고. 근데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되어진 사회, 그리고 적어도 그 체제에 대해서 뭐 자든 우든 간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선에서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중도파가 완만하게 형성돼가지고 건강한 정치 지형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해방, 그리고 분단, 6.25 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극좌파만 있지 사실 극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또 지금 중도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험을 보게 되면 항상 좌파의 유형물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대립이 깊기 때문에 그냥 뭐 어중간한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본인도 그게 편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소위 중간파죠. 중도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항상 그 극단 세력에 의해 가지고 좀 이용당하는 게 거의 다더라. 그럴 경우 극좌파에 의해 가지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더라.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임시정부를 수립했더라면 그 당시 우리가 해결이 돼요. 야, 그러면 아마 공산화가 됐을 거다. 그 사회주의가 됐을 거다. 워낙에 그 당시 해방의 남한의 사회주의 세력, 공산당이 좀 설쳐가지고, 그래서 반탁을 해가지고 막은 거는 그나마 반쪽이라도 대한민국을 살린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의 입장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뭐예요? 미소가 신타 통치하려다가 안 됐죠? 우리가 찬탁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유엔으로 문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한 게 뭐죠? 유엔에서 결정한 게. 유엔에서, 야, 그러니까 너희들, 미소는 손을 댔어요. 안 되겠다. 여기 너무 하니까 그냥 유엔에서 알아가지고, 한반도 문제 해결하고, 미국 소련군은 나가는 거로 그렇게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엔이 결정한 게, 한반도 총선거죠? 남북한에 걸쳐가지고, 그래, 선거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그래, 너희 소원대로 그냥 바로 정부 수립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반대했습니까? 소련하고 북한이 반대했어요. 그렇죠. 문제 명분은 그랬어요. 미군하고 소련군은 완전히 나가고 난 다음에 하자. 뭐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이게 선거해보니까 이게 남한이 인구도 많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남한이 주도하는 그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지뢰 또 발을 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불과 46년도만 하더라도 신탁 통치하에 한반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은 좌파가 압도적인 정당이 돼가지고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공산화가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예상하고 그랬을 거라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그 사회주의 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소련과 북한은 뭡니까? 야, 이거 보니까 남한이 주도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이건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겠다. 선거에서 지겠다. 그래가지고 노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이지만 정말 해방 때 남북한 합치면 3천만입니다. 대충 3천만이 좀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남한이 인구가 북한에 배웠어요. 지금하고 비슷한 사람이. 정말 그때 만약에 선거했으면은 누가 주도했을까?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했을 거다. 공산화 했을 거다. 또 근데 당사자인 소련과 북한은 뭐예요? 아니다. 지금 이게 유엔 말대로 남북한 총선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정말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다시 통일의 어떤 그 여건이 만들어질 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역사를 보면 항상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그런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핵 문제 가지고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중국도 인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중 나름 뭐 일본 러시아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봐가지고는 만약에 가정입니다. 핵 문제가 잘 해결된다 그러면은 해방 시기와 유사한 국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좀 더 국내 정치가 진전되면은 남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통일된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유엔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노해가지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만 선거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 통일 방안은 간단합니다. 유엔에서 얘기하는 남북한 자유 총선거가 우리의 통일 방안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봐가지고 지금이나 아니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부를 했지만은 지금 여러모로 북한이 70년에 걸친 대남 전략이나 또 그 여러 가지 혁명 그것이 사실 결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이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진보, 원래 사실 보수진보는 엄밀한 용어가 아니에요. 좌우가 맞는 용어죠, 이게. 이 보수진보라는 것은 진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이미 가치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진보라는 용어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냥 좀 휩쓸리는데 좌우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사회의 진보, 뭐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지금은 제가 봐가지고 고정적으로 40%는 되지 않을까? 제가 봐서 고정적으로. 어떤 상황이더라도 40%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문재인 그 지지도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많죠. 여론조사하면 저게 진짜냐 가짜냐. 제가 봐가지고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뭐 운동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친화성을 갖고 어느 정도 제가 봐가지고는 약간은 좀 마사지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또 긍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선거 문제니까 선거는 바로 뭐 사람 수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봐서 저는 북한이 상황에 따라 지금 상황이 진전된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뭐 미국하고 북한이 국가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는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코스죠. 지금 여기 아까 뭐 평화체제 이렇게 하는 이쪽 애들은 이제 평화체제 먼저 하자는 얘기죠. 비핵화보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건데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비핵화가 하고 난 다음에 평화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평화체제는 논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리적인 판단은 핵 문제 해결되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하는 길이죠. 그거는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국제 정상화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은 통일 문제는 우리 내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북한이 바라던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하자라는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자유총선구를 통한 통일도 북한이 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지금 연방제를 하고 있다. 연방제. 제가 봐도 연방제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정세도. 근데 저 애매한 게 북한은 연방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 방안은. 사실 연방연합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에 그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 북한의 연방제하고 남한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야? 김정일하고 김대중 이렇게 많이 가지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방이고 어떻게 보면 연합일 수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 아마 그런 연방적인 상황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기에는 또 그게 또 연합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통일 방안이 애매한 게 우리가
그 통일 단계에서 두 단계로 두고는 남북 연합 단계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남북 연합 단계에서 분명하게 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뭐 북한과 정치적 교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이런 형태다, 이런 체제라는 걸 분명하게 딱 박아놔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과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연방이 막 뒤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선거, 내년 선거부터는 남한만의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남북한의 선거가 진행되어진다 라고 보는 것이 좀 제가 봐가지고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년 선거에 북한이 선거에 참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상 남북이 같이 가는 선거가 앞으로는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게 관철되어지게 되면은 아마 헌법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경우 만약에 정말입니다. 북한이 오케이 자유민주주의를 하자. 그리고 북한이 지금 노동당이고 북한이 뭐 개인 1인 지배, 유일 지배 체제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최고 수령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87년이면 민주한다고 30년을 왔지만은 북한은 그래, 김정은이가 야 우리 내일부터 민주주의 한다면 바로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게 된다는 게 뭐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도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일사천리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국가가 북한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갖추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의적인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하자 라고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통일해보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유엔 결정에서부터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은 있지만은 확실한 방법은 청구를 끝내자. 또 그게 맞는 얘기 그렇잖아요. 7,500만이 해가지고 좋고 나쁜 거 구분하면 끝이죠. 뒷말이 없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가지고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이 좀 주도해 나가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은 높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 정치연합, 남북 간의 정당연합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내년 총선이나 그 이후에 이런 부분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다음 대통령 선거 20대인가요? 20대죠. 예,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 좀 21대 대통령인데 선거가 예. 대통령 선거는 이제 20대죠. 과연 대통령 선거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구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뒀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방식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주도할 수 있는, 아니면 북한과 연합되어진 세력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뭐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제가 되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연합제 단계가 되든 간에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총선을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다. 단순히 국내에서 어느 정당이 뭐 몇 석을 더 차지하고 뭐 한다. 지금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 당 몇 석 매기는가,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저는 통일을 생각한다. 또 북한의 전략을 보게 되면 그 너머까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애국당에게. 애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들은 애국당에는 유리하거든요. 이거는 군소정당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큰 정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100몇 석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애국당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마음은 공감하는데 현실 투표는 또 이 투표는 현실이니까 글로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하게 되면 그래, 야 여러 번 고생했는데 내 이 사람들 위해서도 표를 던져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게 되면 애국당이 몇 석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그럼 당으로 봐서는 그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국내적으로 정당 의석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북한도 염두에 두고 장차 앞으로 만약에 평화통일이 됐을 때 정치 가정 또 정말 제가 뭐 예상하는 것처럼 여러 가능성이 하나지만 우리가 7,500만 남북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통일된 국가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존경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그 냉대가 어찌 보게 되면은 이 몰기를 당하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이렇게 오는 그 정신, 그게 결국은 우리 태극기 민심이 아닌가. 또 여러분 여기 뭐 우리 저 애국가 단가로 나오지만은 까짓거 나 하나 죽어가지고 나라가 좀 정상화되고 내 후대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산다 그러면 미련 없이 여러분이 바칠 수 있다는 그 순수함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주 미약하고 좀 현실로 봤을 때는 저게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씨앗이 그 씨앗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 그 총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북한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정치 과정이 간다. 그래서 단순히 뭐 총선이라고 하지 우리만의 총선이 아니고 북한과의 총선도 염두에 두어진 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 조문진 대표님에게도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도 사실 부탁을 하고 있어.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그림이나 이런 걸 좀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여타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좌파정당, 진보정당이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좀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 뭐 정의당이 나서가지고 정의당이 약속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아마 30석 이상 얻을 텐데 정말 그들이 해왔던 민주주의가 뭐냐? 그들이 정말 약자, 어려운 자를 위해 가지고 한 것이 어떤 대한민국을 가기 위한 것이냐? 어떤 민주주의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진지하기보다 좀 솔직한 자기 표현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다가 모르면서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좌파, 특히 주사파는 작습니다. 작지만 그들이 한 몇십 년 동안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우리 사회 모든 걸 다 잡았어요. 그 대다수는 잘 모르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좋은 내용에 좋은 메토릭이죠. 선전선동이나 이런 내용. 또 젊은 애들은 잘 모르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기다려갔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글쎄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연령대만 정말 뿐이지 그런 부분까지 깊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선문단식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이미 정치화 수준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현실, 북한의 어떤 본질에 대해 가지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문재인 정권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어느 정도 다 간파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준비 안 된 얘기지만 이 정도 하고 우리 저 사무총장님과 여러분하고 좀 대화 좀 나누고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